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도입된 2018년에 도입된 주 52시간제를 포함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추진합니다. 노사 합의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일주일에 최대 69시간씩 일할 수 있고 대신 연장 근로를 저축해서 장기 휴가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오는 6월에서 7월 국회에 제출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지수 기자입니다. 정부가 확정한 근로시간 개편 방안에 따라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추진합니다. 기존 1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과 12시간의 연장 근로시간에서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부터 연 단위까지 확대한 겁니다. 분기 이상의 경우 총량은 줄이도록 해 분기는 90%, 반기는 80%, 연 단위는 70%만 연장 근로가 가능합니다. 이때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중 선택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고 일주일에 하루를 쉰다면 최대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1주 64시간은 초과할 경우 정부가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 산재 과로 인정 기준입니다. 정부는 일단 휴가 활성화로 휴식권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연장 근로를 저축해 휴가로 쓸 수 있는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로 기존 연차 휴가에 더해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공짜 야근의 주범으로 미리 연장, 야간 등 수당을 포함시킨 포괄임금의 오남용을 꼽으면서 일한 만큼의 보상은 받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은 기업이 근로시간을 비용으로 인식하게 합니다. 스스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게 한다는 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근로시간 단축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계는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마저 선택사항으로 돌린 사업주의 이익만 있을 뿐인 개편안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아침 9시 출근에 자정까지 일해도 합법이 되는 제도 개편이라며 휴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만성적인 저임금 구조에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시대착오적 초장시간 노동조장법으로 노동자 선택권 존중은 허울에 불과하다며 제도 계약 시 투쟁으로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법 개정 사안이 많은 상황으로 정부는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월에서 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1월 물가 상승률이 10달 만에 5%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석유류와 축산물 가격이 하락한 영향인데요. 다만 공공요금 인상 탓에 전기, 가스, 수도요금은 역대 최대치로 올랐습니다. 정부는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겠다며 이변이 없다면 물가 상승세가 잡힐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가공식품 같은 먹거리 가격은 여전히 높은데요. 식품업계에는 가격 인상 자제를 요구했습니다. 이 소식은 이은정 기자입니다. 2월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2월 대비 4.8%, 한 달 전보다 0.4%포인트 줄며 작년 4월 이후 10개월 만에 4%대로 내려왔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작년 7월 6.3%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둔화하는 모습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모처럼 4%대로 좁혀진 건 하락한 석유류와 축산물 가격 영향입니다. 경유, 등유값은 올랐지만 휘발유와 LPG 값이 내리며 석유류 가격은 2년 만에 처음 하락했습니다. 축산물도 쇠고기값 약세 덕에 1년 전보다 2% 하락하며 3년 5개월 만에 처음 내렸습니다. 하지만 공공요금 인상 탓에 전기, 가스, 수도요금 상승폭이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0년 이후 가장 큰 28.4% 상승률을 기록해 물가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전기라든가 가스는 변동이 없었고요. 일부 지자체의 수도요금이 오르면서 이제 소폭 상승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겠다며 외부 충격이 없다면 물가에 뚜렷한 둔화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가공식품 같은 먹거리 가격이 여전히 높다며 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정부도 식품,
원재료 관세 인하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관련 업계도 생산성 향상 등 원가 절감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은행도 지난해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면서 다음 달 물가는 상당폭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정부가 얼마 전 담합조사까지 나서 통신사의 요금 인하를 압박했죠. 그런데 요금 인하 대신 구독 서비스 확대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유무선 상품에 동영상 서비스 OTT나 인터넷 쇼핑몰, 카페와 편의점 등에서 쓸 수 있는 할인 쿠폰을 정기적으로 주고 구독료를 받는 겁니다. 문제는 불필요한 사람한테까지 강매하다시피 한다는 건데 이렇게 해서 요금이 내릴지도 의문입니다. 서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동통신 멤버십으로 극장이나 빵집에서만 할인받던 시절은 갔습니다. 인기 OTT 구독부터 인터넷 쇼핑몰, 카페와 편의점 등에서 쓸 수 있는 할인 쿠폰을 주기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통신사의 결합 구독 상품이 등장한 겁니다. 기존 멤버십 할인과 다른 점이라면 서비스 항목에 따라 10,000원 내외의 돈을 매달 추가로 내야 한다는 겁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부가 서비스 형태로 유료 구독 모델을 내놨고 KT는 기존 요금제보다 10,000원 정도 더 비싼 유무선 요금제를 따로 내놨습니다. 예를 들어 구독료만 놓고 보면 OTT 구독을 따로 하던 것보다 통신사별로 약 500원에서 2,000원 정도 더 싸게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신규 가입이나 기기 변경, 번호 이동을 할 때 필요가 없는 사람한테도 해당 부가 서비스나 요금제를 강매한다는 겁니다. 제가 한 6만 얼마짜리 쓰는 것 같거든요. 네, 10만 원 요금제 4개월이신데 그리고 부가 서비스 9,900원 한 달이요. 결국 통신비만 더 비싸진 꼴입니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 서비스를 강요받으면서 추가 요금을 더 내야 되는 이런 문제도 발생하는 거고. 전문가들은 또 기존 무료 멤버십 대신 끼워 팔기식 유료 구독 서비스 확대로 통신사만 더 배불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정부가 화물차 번호판 장사인 지입제에 대한 피해 신고를 받아보니 2주 동안 25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화물차 번호판을 빌려주고 대가를 받은 겁니다. 보증금 형식으로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돈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피해 사례의 대부분이었는데요. 또 번호판을 일방적으로 훼손하고 수천만 원을 떼어먹는 일도 있었습니다. 행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물차의 번호판 가운데가 끊어져 있습니다. 번호판 소유자인 운송사업주가 화물차주에게 빌려준 것을 훼손한 것인데 화물업계에선 번호판 대여료를 높이는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말합니다. 추가 요구한 금액을 주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한 뒤 더 높은 가격을 부르는 화물차주에게 번호판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남발을 떼어갖고 가서 그렇게 되면 저는 이 차를 제가 할부는 계속 내고 있어도 제가 작업할 때는 호도 정리가 안 되니까 환불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0일부터 화물차 번호판 장사인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했더니 2주 만에 253건이 접수됐습니다. 하루 평균 20건 넘는 신고가 쏟아진 것입니다. 지입제의 경우 번호판을 빌려주는 대가로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거액을 받고 월별로 수십만 원의 이용료를 꾸준히 받는 방식 등이 있는데 보증금 형식으로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대여료를 받아놓고 돈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111건으로 피해 신고 중 가장 많았습니다. 번호판을 이용해서 금품을 수취하는 행위는 운송사업권을 악용한 부당행위입니다. 이번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국토부는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운송회사를 현장 조사하고 번호판 강탈 등 위법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또 지입제 퇴출을 위한 화물 운수개혁 법안 입법 절차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무기 수출은 재작년보다 140%나 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무기 수출이 호황을 맞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산 수출 특수를 누리고 있는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은 거부하고 있다는 외신 지적이 나왔는데요. 국제사회 역학 관계 속에서 우리나라가 이런 태도를 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내용은 이봉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년 한국의 무기 수출은 재작년보다 140% 늘어난 173억 달러. 여기엔 폴란드에 대한 탱크와 곡사프 등 수십조 원 규모의 무기 공급 계약 중 일부가 포함돼 있습니다. 폴란드 수출은 2027년까지 세계 4대 무기 수출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목표에 힘을 실어줬다고 뉴욕타임스는 한국발 기사를 통해 보도했습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으로 방산 산업을 전략 산업화하고 방산 강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방산 특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뿐 아니라 독일 등 유럽에서 무기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난 가운데 한국이 매력적인 공급처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냉전 이후 무기 생산 능력을 줄인 유럽과 달리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국내 무기 공급망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무기 수출 확대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은 거부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와 이스라엘 등 국가도 살상 무기를 주지 않고 있지만 한국만큼 우크라이나전에 따른 특수를 맛본 국가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한국이 주저하는 이유는 북한의 새로운 제재를 가할 때 협조가 필요한 러시아를 공개적으로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게 뉴욕타임스의 분석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작년 10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면 양국 관계가 파탄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 이봉서입니다.